정치원을 시작합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랑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발표를 했죠. 조율이 필요하지 않다. 청와대 문은 늘 열려 있다라고 했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이제 화답을 했는데. 근데 순서상으로 보면 문 대통령 메시지가 먼저 나온 이유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국민이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지난 동을 돌아보면 네. 당선된 지 한 4일 만에 만난 경우도 있고 늦어도 9일 등에 만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10일째 돼가는 거 아닙니까? 예. 당선 확정된 지. 근데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선거 자체가 정말 양쪽으로 완전히 쪼개졌잖아요. 네. 완전히 쪼개진 그런 상황에서 좀 당선인을 지지했던 측도 불안하게 보고 있고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측에서는 그 마음속에 앙앙불락하는 것이 아직 불식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함께 위무하고 예를 들어서 축하한다, 감사하다 이 정도 하고 앞으로 이제 인수인계가 잘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만남인데 이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의 만남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양 정상이 만나 정상회담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는 것도 아닌데 네. 지나치게 지금 실무진에서 뭔가 좀 지나친 신경을 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특히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그 참모진들을 향해서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개별적인 의사표시는 하지 마라. 탁현민 비서관이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게 나오고 나서 지시사항이 알려지고 나서 바로 삭제를 또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탁현민 의원이 탁현민 비서관이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거리감 이런 게 나오니까 사실 달려가면 얼마 안 된다. 그리고 실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민간 1, 2 상관인데 여민간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대통령과 비서진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렇게 실질적인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올라갔는데요. 그렇더라도 이제 서로 같이 이제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나는 부분도 무산됐고 또 이런 실무를 하는 분들 사이에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소위 말하면 이게 일종의 잡음이고 소음인데 이게 관계가 뭔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주의를 준 것 같고요. 앞으로 대통령이 이제 국가 원수기도 하고 이런 포용하는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번 주말이라도 이렇게 당선인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 교수님께서는 언제쯤 만날 수 있다고 보세요? 전 당장이라도 만나셔야죠. 이제 토요일, 일요일도 있고 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시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그분이 풀고 흔쾌하게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정권 교체라는 그런 본질 예. 때문에 사실은 양측이 흔쾌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MB 사면 또 무슨 인사권 거기다 좀 전에 얘기하신 탁현민 비서관의 네. 그런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앙금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정치 지도자라는 건 이런 때일수록 그런 점을 흔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께서 탁현민 비서관의 말에 어떤 주의를 주신 것도 좀 분명히 있어야 하는 일이라고 봤고 이 탁현민 비서관이 얘기한 건 이런 정말 조롱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분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어딜 감히 정말 비서로서의 선을 한참 넘은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게 되면 문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앙금을 빨리 깨트리고 주말이라도 만나셔서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화합이라고 말이 그렇지만 어쨌든 인수인계 원활하게 하자. 이런 덕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의 걱정을 더는 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대표께 이제 이어서 한번 여쭤보면 조율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문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이게 어떤 의제 없이 그냥 만나자 뭐든 다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상견례처럼 그냥 식사하고 그렇게 그냥 인사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모든 것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열려 있는 것에 대한 거는 뭐냐면 사전에 조율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뭔가를 조율해서 합의를 봐서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보다는 뭐 이야기 못할 게 뭐 있겠느냐 이제 이런 취지라고 보고 요게 결렬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MB 사면과 네. 관련돼 있고 그게 이제 김경수 지사와 관련돼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이 실무진이 좀 강하게 푸시를 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선인 측에서 언론을 통해서 좀 더 기정사실화한다든가 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지사와 연결해서 100% 그렇게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모욕적 느낌이 들 정도까지 된 이제 마당에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이걸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 포용하면서 얼마든지 어떤 제한 없이 이야기하겠다 이런 것들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 조율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조율을 하고 나서 뭐 두 분이 만나셔야 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율이 길어지거나 또는 이견이 발생하니까 이제 만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분 만나셔서 덕담하시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여러 가지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그럼 좀 실무진에서 협의하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길어진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뭐 저희 당선인 측에서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론의 애드벌룬이라 그러죠. 뭔가 좀 흘려놓고 여론의 동향이라든지 상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 막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MB 사면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뭐 어떻게 고려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대통령이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그걸 하겠다는 뜻은 아니니까 만약에 그게 뭐 저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당선이 대통령 돼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경수 지사, 전 지사 사면하는 것도 그건 사실 지금 테이블에 올라올 만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두 분이 만나셔서 화기애애의 모습을 보이고 더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뭐 비서실장끼리 한번 만나서 협의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이어서 한번 좀 여쭤보면 인수위 구성을 놓고 뭐 서운함 이렇게 좀 표현을 언론들이 좀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뭐 폐쇄적인 끼리끼리 인수위다, 뭐 청년을 위한다면서 2030 세대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늘 인수위 구성을 좀 주목해 보죠,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현 정부의 어떤 이 인사 방향 같은 걸 좀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 인사 철학 같은 거 볼 수 있는 거니까. 현재 인수위원이니까 현재는 인수위원이니까 일종의 이제 뭐 장급 아니겠습니까? 인수위원장, 그다음에 분과위원장, 인수위원 이런 그 인수위를 총괄하는 사람들이니까 현재 거기에서 어떤 뭐 청년을 끼워 넣는다든가 또 여성을 특별히 배려한다든가 그럴 이제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그런 얘기했죠. 무슨 배려나 이제 특정 지역에 대한 배려나 무슨 형별 배려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했는데 저는 현재 인수위원은 뭐 그렇다 이해할 수 있다 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만약 그 앞으로의 인사 철학을 반영하는 거라면 조금은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성이라든지 뭐 청년이라든지 또 뭐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일종의 좀 현재 우리가 사회에서 소수라고 할 수 있는 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지금 정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시험에서는 성적만 1점만 높아도 무조건 1등 하는 거지만 합격하는 거지만 정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좀 배려하고 그게 정치의 문법이고 정치란 그래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부통령이 여성이죠. 해리스 부통령이 좀 또 흑인계를 있고 자메이카계고 그러니까 여성이면서 소수계 능력만 따지면 그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고 소수계라는 점 때문에 일부러 발탁을 한 거죠.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죠. 정치란 그래야 한다는 거. 인수위의 단계에서는 조금 그게 시간이 급하니까 그런 점을 배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인수위원회 전문의라든지 실무자 이런 사람들에겐 여성, 젊은 층 또 장애인도 포함해서요. 이런 사람들 많이 배려를 해야 되고 그것이 앞으로의 인사 철학이 돼야 한다. 그게 정치다. 이런 건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력이 최우선하는 부분이 정치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신데 동의하시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두 경우가 있는데 준비돼 있는 사람인 경우에 기회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실력과 능력만 보고 뽑는다 해서 배제된 여성은 그럼 실력이 없느냐 이렇게 비판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여성의 비율이
뭐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 50%의 여성 남녀가 동수를 하고 있고 네. 뭐 프랑스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이제 너무 비율도 작고 정치권에 지금 한 4%에서 네. 17%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좀 더 지금 이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4명이니까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그 윤 당선인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게 실력이라고 하는 건 좀 굉장히 주관적 뭐 평가에 뭐 이렇게 근거할 수 있는 근거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년들이 빠져 있는데 뭐 여기에서 이제 우리말로는 서울함이지만 영어로 조미료를 일단은 MSG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B와 박근혜 정부의 과거의 인물들이 서울대 출신들이 주로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년의 기회, 여성의 기회 이런 게 너무 없다는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인수위에 막상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 이런 또 지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사회 가장 뜨겁고 이번 뭐 대선에서 민주당 쪽 사람들은 부동산 때문에 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서울에서 5% 이상의 차이로 이제 졌고 그게 그대로 어쨌든 득표에 연결됐다고 보는데 참 재밌는 거는 이 한강변을 따라서 소위 우리 사회에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곳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어떤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90%까지 나왔고요. 강남 3구에 대체로 뭐 80% 선까지 지지가 나왔는데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집값을 잡는다는 말만큼 애매모호한 말이 없습니다. 65%의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집값이 내려가기를 원할까 올라가기를 원할까 이런 묘한 선거의 투표 결과를 봐도 그러고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거래 위주로 되지만 과거 정부는 주거 안정, 주거 복지 이 개념으로 접근해 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판인지 공급 문제라든지 몇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오히려 진짜 폭등이 일어났는데 이런 측면에서 그 윤석열 후보 본인이 부동산 문제를 굉장히 중시 여겼고 또 뭐 재개발, 재건축, 허용 문제 이런 것들을 했다면 당연히 부동산 문제가 전문가가 포함돼야 하는데 이번에 빠진 게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청와대 이전 계획을 놓고 논란이 지금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수위원들이 외교부 청사도 갔었고 국방부 청사도 답사를 좀 다녀왔는데 뭐 윤 당선인의 의지는 좀 확고하다라고 언론들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현이 좀 되지 않겠느냐까지도 좀 얘기를 하는데 당위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여러 차례 네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 그러니까 광화문 시대를 이루겠다 하는 공약도 저는 절대로 찬성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반드시 광화문이냐, 뭐 용산이냐, 어디냐 이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청와대 권력이라는 것을 이제 좀 대폭 줄여야 하고 청와대가 국정의 중심이다 하는 걸 조금 완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탁현민 비서관 네네. 얘기도 청와대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어디 감히 보통 일반 부처의 비서라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청와대 근무한다는 그 상징 때문에 이렇게 그런 힘이라고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권력이라는 말을 없애야 한다는 건 절대로 동의하는데 그런데 과연 지금 이제 뭐 취임식이 5월 10일이면 네. 이제 뭐 한 달 반 남았지 않습니까? 한 달.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물리적으로? 그렇다면 저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마치 그냥 뭐 진군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법을 한 사람이니까 예. 윤석열 당선인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니까 그분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국방부 보고 당신들 옮기시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이라면 또 이렇게 뭐 재배치한다든가 할 모르겠습니다. 그걸 법을 바꿔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이면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인수위가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 협조를 얻어가지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인수위 차원에서 당신들 나가시고 우리가 저 청와대를 좀 대통령실 여기다 하겠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건 전문가들이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첫 직무부터 거기서 하겠다고 지금 그것을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청와대 권력이란 말을 없애야 하고 청와대가 얘기하는 절대적인 권력, 그 부처 위에 군림하는
그런 권력을 없애야 되고 저도 절대적인 소신이고 칼럼까지 여러 번 썼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아니지 않는가. 일단 집무실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폭넓은 의견을 거쳐서 법적 권한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후속 조치를 고려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뭐 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SNS에 뭐 같은 취지의 내용의 글을 좀 남긴 바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상당히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강조하면서 냈던 메시지는 국민과의 소통이었는데, 지금 인수위로 넘어와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은 청와대의 절대 권력을 국민들에게, 그것에 나와서 이제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메시지가 좀 바뀌었다 예. 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는 좀 당위성을 가져가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뭐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기존의 정치문법과 다르게 영선의 네. 정치 경험이 없는 네. 대통령이 탄생됐고, 그런 의지에 있어 보면 권력적 차원에서 이걸 좀 더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런 그새 첫 번째가 직무실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것 같은데, 앞에 이제 말씀하신 게 인수위법에 의하면 그런 권한이 있느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산이 있느냐. 네. 인수위의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지만 사업비가 없습니다. 사실 이 엄청난 비용이 뭐 한 달 안에 간단히 그냥 사무실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조까지 출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대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엄청난 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달 안에 이걸 하겠다라는 게 의지는 알겠는데, 이게 지나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이 인수위의 모든 화제를 이 직무실 이전으로 이게 넘어가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국정의 목표, 방향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점이 소홀할까 봐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좀 민주당도 상황도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 당 내부 일부 의원들의 그 사퇴 요구에도 결국에는 그냥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잘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동력 얻을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네. 현재는 원내대표죠. 원내대표가 최신 비대위원장을 맡은 거는 뭐 저는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곧 지방선거가 있는데 거기 뭐 새롭게 비대위원장을 과거처럼 이제 다 사퇴하고 뭐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느냐 마냐부터 시작하면 너무 시간이 없죠. 그건 인정하겠는데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저게 쇄신의 모습일까라는 건 좀 의문이에요, 사실은. 네. 처음부터. 왜냐하면 윤호중 위원장이 그동안 뭐 법사위원장으로서 원내대표로서 정말 야당과 협치를 무시하고 막 독주해온 그것이 또 민심 위반의 한 원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분 중에 하나인데, 저게 비대위원장이 되어서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 정치라는 것은 자신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보이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그걸 저분들이 맡으면 쇄신하겠구나 라고 느끼겠냐고요. 나 이제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다시 비대위원장을 뭐 새롭게 하라 마라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문제니까 비대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중요한 거죠. 과연 정말로 국민들이 약속한 대로 정치 개혁을 할 것인지,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느냐, 이런 게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거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사과를 드리고 정말 자신부터 거듭나겠다, 이런 걸 먼저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모습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수 대표께서는 민주당이 좀 비대위가 잘 순항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출발부터 조금 절차상에 이렇게 다 사퇴하고 해야 예, 되는데 이제 절차를 좀 못 지킨 게 있다. 그거에 이제 수렴을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좀 더 강한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좀 정통성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 비대위가 어떻게 또 굴러가게 될지, 그래서 뭐 지금은 여당입니다만 야당으로서 나중에 더 건강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